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테크 에반젤리스트 역할을 하고 있는 최영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한 장소가 조금 추울 수 있거든요. 또 이제 에어컨을 틀면 너무 덥고 또 키면은 좀 춥고 그래서 혹시 너무 추우시면은 여기 스태프분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지금 의자에 가방 올려놓고 계신 분들은 가방을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뒤늦게 오신 분들 좀 앉을 수 있게. 저희가 이쪽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왼쪽에 있는 좌석이 스피커가 좀 약해가지고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모여서 앉는 게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은 제가 이제 최근에 AI로 개발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서 아마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안 쓰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AI에 친숙해진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AWS도 여기에 발맞춰서 자율형 에이전트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 좀 소개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개발 다들 하고 계시죠? 나는 AI 안 쓰고 나 혼자 힘으로 개발한다. 있으신가요? 역시 아무도 없으시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들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죠. 우리가 요구사항 분석할 때부터 설계하고 어플리케이션 구현하고 배포하고 테스트하고 운영까지 하는 이 과정들이 어떻게 좀 진화하고 있나,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젠다 보면 다 에이전트예요. 에이전트.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율형 AI 에이전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용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헷갈려요. AI 에이전트, 에이전틱 AI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브스에서 정의를 한 게 좀 내용이 괜찮아서 가져왔는데, 여기 적혀 있는 걸 보면은 자율행동형 AI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또 행동을 계획하고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AI 에이전트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오늘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론티어에서 또 에이전트 이름도 앞에 프론티어 단계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네, AI가 요즘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개발을 시작하기 전부터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ID라고 하죠. 통합 개발하는 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리팩토링 이런 용어 아시나요? 리팩토링 요즘도 쓰나요? 네, 쓰겠죠? 네, 리팩토링 저희가 이제 코드 작업하면 이제 지워보내면 리팩토링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신 마티 파울러라고 하시는 분이 리팩토링이라는 정의를 내려서 거기에 맞는 그 개발 생산성 기능들을 ID에 많이 탑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AI가 아니라 규칙 기반이었죠. 그게 이제 2024년도 전에 있었던 개발자들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그런 도구들이 대부분 규칙 기반의 이런 생산성 강화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4년부터 굉장히 AI가 활발하게 활용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처음에 코파일럿 나왔을 때 기억하시나요? 깃허브에 코파일럿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굉장히 이것도 혁신적이었어요. 주석으로 내가 주석을 남기면 AI가 코드를 막 작성해줘요. 그래서 그 시기부터 개발자들이 우리는 뭐 먹고 사나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어시스턴트 역할로 AI가 좀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일부 코드에 대한 부분을 AI가 잠깐 개입해서 코드를 짜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AI가 우리 전체 코드에 대한 컨텍스트는 모르는 채로 내가 원하는 거를 이제 구현을 해준 거였죠. 그래서 되게 제한적으로 AI를 활용하던 시대였고, 25년에 들어서서는 더 강화됐죠. 왜일까요? 챗 GPT가 등장하면서 생성형 AI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연어 기반으로 우리가 입력을 하면은 코드를 작성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또 나온 게 클로드 코드잖아요. 이제 클로드 코드가 나오면서 우리 코드 전체를 이해를 한 상태에서 코드 작업을 해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AI가 마치 우리 팀원처럼 활동하기 코드를 만들기 시작한 시기가 이제 2025년부터고요. 그리고 26년 올해에는 자율형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면 단순히 질문을 해서 뭔가를 답변을 해주고 끝이 아니에요. 코드 이거 구현해줘? 라고 했을 때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뭐 거기에 맞는 코드를 작성해주고 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쇼핑몰 구현을 해요. 그러면 쇼핑몰에 내가
상품 리스트들이 있는데 여기 리뷰 기능을 추가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그냥 리뷰 코드를 그냥 작성해주고 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AI가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생각을 하면서 테스트도 내부적으로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수정을 해서 완성도 높은 그 내가 목표로 했던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질문할 때는 여태까지 얘가 작업했던 것들 컨텍스트를 기억한 상태에서 다음 목표를 달성을 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사람처럼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엔드 투 엔드로 AI가 개발한다는 얘기가 내가 목표를 지어주면은 내가 이제 그걸 이제 사람처럼 코드도 만들고 테스트도 하고 또 필요하면 브라우저도 열어가고 막 UI도 동작시켜보고 이러면서 점점 더 완성도와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AWS 안에서도 AI 도구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저도 많이 쓰고 있고 그 AWS 안에 있는 개발자분들도 저희는 이제 히로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직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인지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AWS에서 VS 코드 기반으로 만든 IDE 그래서 그 안에는 그 에이전트의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데 한번 기회 되면 써보시면 좋고요. 거기 AWS는 표준으로 사내에서 키로를 써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분이 AWS의 좀 높은 레벨의 개발자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이 좀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지난 5개월 동안 내가 코드 작업한 양이 지난 10년 동안 작업한 양보다 많았다. 그 얘기는 이제 AI가 코드 작업을 해주는 양이 엄청나게 방대해졌다는 얘기고 또 이 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한 30명 정도의 개발자가 원래는 18개월 동안 작업할 걸로 계획을 했었어요. 예상을 했는데 그걸 이제 6명의 개발자가 76일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AWS 서비스에 지금 프로덕션 환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리인벤트라는 행사 아시나요? AWS의 리인벤트라고 매년 이제 연말에 라스베가스에서 굉장히 크게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내용을 이제 AWS의 CEO인 맥가번이라는 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팀에서 배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걸 배웠냐면 우리가 이제 AI를 가지고 코딩을 하면은 처음에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AI가 만들어주니까 편한 부분은 있는데 나보다 개발을 빨리 한다거나 그러니까 안정성 테스트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좀 효과를 크게 보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지금 그래프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미미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팀원들이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AI 활용에 맞춰서 업무의 프로세스를 바꾼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생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아하 모먼트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거구나를 깨달은 시점부터 굉장히 많이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해요. 실제로 그 AWS의 내부에는 이런 에이전트를 그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플랫폼이랑 또 여러 이제 문서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사내에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만든 지 3, 4개월 만에 에이전트를 한 2만 개 정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사내 프로세스화 시키는 것들을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AI 코드를 작업을 할 때 코드 작업을 할 때 이 개발 업무를 우리가 하나씩 기능 구현할 때마다 AI한테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하면서 선형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그냥 목표를 주고 너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 라고 했을 때 더 효과가 좋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오픈플로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코덱스에도 보면은 슬래시 꼴 해가지고 자연을 작성하면은 얘가 굉장히 생각 많이 하면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번 답변하고 끝이 아니라 그냥 목표 줄 테니까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너가 이런저런 작업들을 해줘라고 하면은 더 생산성이 높더라, 정확도도 높고. 그리고 우리가 채팅으로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하면은 기다렸다가 코드 끝나면 또 확인하고 이러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얘기하는 거는 에이전트를 하나만 다루는 게 아니라 멀티 에이전트로 병렬적으로 나눠서 작업을 시키는 것이 더 생산성이 높다.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쓰시면 그 업데이트 될 때마다 조금씩 기능이 바뀌잖아요. 예전에는 아마 어떤 기능을 구현해줘라고 하면은 계속
로딩 돌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에 해보시면요, 좀 이거는 병렬로 해도 될 것 같은 작업은 얘가 병렬로 처리합니다. 아마 많이 코드 작업 해보신 분들은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 단발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몇 시간, 며칠 이렇게 작업할 때 품질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자율형 에이전트들은 막 24시간 돌기도 하고 며칠씩 돌기도 합니다. 물론 돈이 좀 많이 나가긴 하죠. 근데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그래서 보안성과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으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오토노머스, 자율형이랑 확장 가능하고 오래 실행될 수 있는 이런 에이전트를 프론티어 에이전트라고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AWS도 서비스를 내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만약에 우리가 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소프트웨어 구현을 해야겠죠. 그리고 구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기능도 중요하지만 보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즘에 보안 사고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개인정보 유출도 많이 되고 그때 이제 보면은 보안에 구멍이 생기면 비즈니스적으로 타격이 엄청 큽니다. 회사가 입는 손해가 막대해요. 그래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항상 코드 스캔이나 아니면 실제 동작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안에서도 뭐 SQL 인젝션이나 뭐 사이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이런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배포를 하게 되면은 운영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장애가 발생하는 장애 대응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좀 반복되는 업무기도 하고 AI가 또 잘 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AWS에서 나오는 에이전트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키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AI ID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채팅 형식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율형으로 목표 주면은 백그라운드에서 돌게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히로 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시큐리티 에이전트는 우리가 만든 그 로그성 명세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안에 대해서 잘 작성이 됐는지 검증하고 또 코드 리뷰도 하면서 이 코드에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 검사하고 실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보안 취약점이 있는 검사를 에이전트가 수행해줍니다. 그리고 데브옵스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장애 상황이 딱 발생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루트 커즈, 근본 원인을 찾는 역할을 해주는 에이전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키로부터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키로는 다른 AI, ID 도구들이랑 약간 차별점이 있어요. 이제 요즘에는 상향 편준화돼서 웬만한 도구들은 다 퀄리티가 되게 좋습니다. 근데 키로의 차별점은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스펙 드리븐 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AI한테 코드를 시키면 코드 작업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쇼핑몰 예를 들었었는데 AI한테 온라인 쇼핑몰 나는 그 서점 그러니까 책을 파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어라고 해서 만들어달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AI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할 때 뭐 리액트를 쓸지, Vue.js를 쓸지, Next.js를 쓸지 뭐 이런 의사결정. 그리고 백엔드도 파이썬을 쓸지, 자바를 쓸지 우리가 명시해주지 않으면은 그냥 AI가 알아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AI가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결과물을 보고 봤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세요? 다시 질문하죠. 그러고 또 기다려요. 또 결과를 봤더니 만족스럽지 않아. 그러면 얘는 되게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되게 후진 AI처럼 느껴지는 거죠. 되게 일을 잘 못하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키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먼저 개발 작업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서를 먼저 만들어요. 우리가 이제 개발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업무들이 요구사항 명세서나 뭐 시퀀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런 거 그리잖아요. 그것처럼 요 키로도 문서를 먼저 만듭니다. 그럼 장점이 뭐냐면 코드가 들어가기 전에 얘가 뭘 구현하려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술 스택을 봤더니 내가 원하는 기술 스택이 아니야. 그러면 문서를 내가 거기서 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Vue.js를 만들려고 해서 나는 리액트로 만들 거라고 문서를 수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얘가 구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요구사항 면세서를 쭉 작성합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작성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구현할 거다라는 것들을 요구사항 면세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설계 문서를 만듭니다. 이거는 설계 문서 뭐냐면 요구사항 면세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개발자가 작업하는 거예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나 데이터 모델링이나 이런 것들 작업들이잖아요. 네, 그런 작업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필요하면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구현할지를 숫자적으로 태스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순서대로 있잖아요. 뭐 처음에는 프로젝트의 그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구조를 잡은 다음에 뭐 데이터 모델링 코드 문서 구현하고, 거기에서 추가로 어떤 기능들을 구현할 거다라는 거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태스크를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람이 컨펌해주면 이때부터 코드 작업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도가 많이 올라가죠. 품질도 많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 키로 오토노머스 에이전트, 지금은 웹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프리뷰 단계입니다. 근데 이 에이전트가 어떤 점이 좋으냐면, 지금 잠깐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깃 레파지토리를 만들 때 요즘엔 MSA 구조를 많이 하잖아요. MSA 구조를 할 때 레파지토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여러 개의 레파지토리를 같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아까 쇼핑몰이라고 하면은 뭐 리뷰 시스템, 상품, 디스플레이 영역, 검색, 되게 많은 그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품에 대한 기능이 변경됐어. 그러면 이걸 참조하는 뭐 리뷰나 뭐 오더나 장바구니나 이런 코드들이 다 바뀌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다 컨텍스트를 결정한 상태에서 이 레파지토리에 연관된 코드들을 한꺼번에 수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레파지토리를 같이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자연어를 입력을 하면 걔는 백그라운드에서도, 그러니까 이걸 시켜놓고 나는 딴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 팀원이 작업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개발팀에서 작업할 때도 이 사람이 작업할 때 나는 딴 작업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AI가 다 끝내면 PR 풀리캐스트를 날립니다. 바로 메인 브랜치에 넣는 게 아니라 PR을 만들어서 이렇게 상세하게 내가 어떤 작업을 했다라는 것들을 정리하고, 거기에 있는 코드를 제가 리뷰를 한번 한 다음에 머지를 시켜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요즘에는 AI가 PR 날리고, 또 AI가 리뷰하고, AI가 머지하고,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어저께 어떤 그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도 이제 행사를 이런 모집하고 하는 거를 직접 사이트를 만드세요. 근데 사이트가 되게 훌륭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은데, 기능도 되게 많고 엄청 퀄리티가 높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코드 한 줄도 안 짰대요. AI가 다 만들었고, 지금도 백그라운드에서 AI가 돌고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슈가 있으면, 이슈가 딱 트리거 되면 AI가 그거 수정해서 바로 풀리캐스트 만들고 AI가 리뷰하고 머지하는 작업을 그냥 알아서 하고 있대요. 이런 식으로 좀 요즘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남은 시간이 몇 분인가요? 10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큐리티 에이전트입니다. 시큐리티 에이전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서에 대한 보안 리뷰, 그다음 코드에 대한 보안 리뷰, 그리고 저희가 침투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페네트레이션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이제 보안팀에서 사실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비용이 되게 많이 드는 작업인데 에이전트로 좀 효율화하는 그런 내용들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문서 기반의 설계 검토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문서를 업로드하면은 거기에서 보안 스캔을 하고, 또 GitHub에 올라가 있는 코드 레파지토리, 여기에 올라가 있는 코드들이 풀리캐스트가 딱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얘가 트리거가 돼요. 그래서 보안 스캔을 쭉 합니다. 그 침투 테스트는 실제 우리가 동작하고 있는 서비스에다가 엔드포인트를 주어주면은 얘가 그 안에 있는 그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거를 전부 크롤링합니다. 그래서 패스를 다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보안 테스트를 쭉 합니다. 이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회사의 컨텍스트를 이해한 상태에서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문서나 이런 것들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한테 정보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정보를 기반으로 이 회사의 이 시스템은 어떤 보안 취약점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겠다를 AI가 판단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침투 테스트를 수행하고, 요번에 이제 AWS에 있든 뭐 온프레미스에 있든 다른 클라우드를 쓰든 여기는 이 에이전트는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 기본적으로는 처음부터 이거를 보안 정책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련 보안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기 10가지 정도의 모범 사례들이 있는데, 저거는 그 오와스프 탑10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와스프라고 해서 그
보안의 모범 사례, 글로벌 표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범 사례들을 기반으로 해서 처음에는 보안 스캔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감사 로딩이 활성화되어 있나? 없으면 어떻게 활성화하라는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내가 만약에 인증 구현을 할 거야 라고는 저게 이제 10가지 중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회사 정책에 맞춰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아마 대학생분들이나 주니어분들이 많을 텐데 뭐큰 기업에 계신 분들도 있고 스타트업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백엔드 개발자가 보안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큰 기업들은 팀이 나뉘어 있어요. 그러면 보안팀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보안 정책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각각 개발팀에다가는 이 보안 정책에 맞게 구현을 했는지를 리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앙에서 정책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팀에는 보안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 일반 개발팀은 저기에 접근 못하게 하고 그냥 테스트만 할 수 있게 이렇게 권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기반의 검토 프로세스는 그냥 업로드하면 끝입니다. 문서만 업로드하면 거기에서 쭉 스캔을 해서 준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준수 상태인지 뭐 데이터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예제를 데모를 제가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업로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준수가 미준수 상태가 몇 개인지 그리고 뭐 준수하고 있는 건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화면에 대시보드를 볼 수 있고 준수 상태면 왜 준수하고 있는지 지금 문서 안에 인증 메커니즘이 잘 구현되어 있나 이런 가이드를 내려주고 만약에 미준수 상태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지침을 내려줍니다. 저기 뭐 정화 지침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 제가 이거 브라우저 번역을 돌린 거예요. 아직 그 한국어 번역 지원이 완전치 않아서 실제로 사용하는 지금 이거 영어로 나옵니다. 네, 근데 요즘에 번역기 잘 되니까 번역기로 보시면 되고요. 코드 리뷰도 한번 볼게요. 코드 리뷰 같은 경우에는 GitHub 앱 아시죠? GitHub 앱에다가 시큐리티 에이전트를 연동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풀리 테스트가 딱 됐을 때 저 앱이 트리거 되면서 시큐리티 에이전트로 명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바로 취약점 스캔을 해요. 거의 이 트리거가 되는 거는 거의 바로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몇 분 정도 스캔 작업이 진행된 다음에 이렇게 코드에서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데모는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투 테스팅. 아마 이게 어려운 용어라 대부분 모르실 것 같은데 사스트, 가스트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앞에서 봤던 그 내용들입니다. 정적 테스트, 동적 테스트, 그리고 우리 회사 어플리케이션이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들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하는 작업을 AI가 한다. 근데 차이점은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침투 테스트 할 때도 내부적으로 멀티 이전트로 구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나리오를 어떻게 잡을지 그거에 대한 플래닝을 하는 에이전트가 있고 또 취약점을 찾아냈어요. 그럼 이게 사실 침투 테스트의 문제 중에 하나가 오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실제 취약점이냐 아니면 오탐이냐 이걸 판단하는 밸리데이션 에이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코드까지 작업해주는 코드 작업까지 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좋지 않은 리미데이션 에이전트가 동작을 해서 코드를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풀리 테스트를 알려줘요. 보안 취약점까지 수정을 해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프리플라이트 단계에서는 뭐 침투 테스트를 하기 위한 엔드포인트, 그 다음에 로그인이 필요하면 크레덴셜 정보,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컨텍스트를 제공하고 싶으면 도큐먼트 이런 것들을 다 넘긴 다음에 사이트 맵을 만듭니다. 우리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구조로 URL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쭉 만들어서 이 에이전틱 그 펜테스터가 실제 취약점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해서 이게 취약점이 맞다라는 걸 밸리데이터가 판단한 다음에 플래닝 에이전트한테 전달해서 이거 지금 코드 작업까지 해야 돼라고 하면은 이 리미데이션 에이전트가 코드 작업까지 해서 코드 레퍼런스토리에다가 풀리캐스트를 하죠.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이 보안 프로세스로. 그래서 설정은 굉장히 간단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침투 테스트를 했을 때 에이전트가 돌면 대부분 그 블랙박스라서 좀 우려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정말 잘 테스트한 거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검증을 했고 어떤 명령을 수행했는지가 하나하나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문제가 발생한 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조치 방법은 뭐다, 재현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재현 단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만약에 개발자가 우리는 직접 한번 테스트해보고 취약점을 조치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여기 제한 테스트에 있는 명령어를 그대로 실행하면 돼요. PDF로 뽑아서 우리 팀 팀장님한테 준다거나 조직장한테 보고하는 것도 굉장히 간편하다. 마지막에 데브옵스 에이전트. 이게 이제 운영 단계에서 보통 이제 데브옵스 팀이나 SRE 이런 팀에서는 장애가 발생하면 무조건 회사로 튀어가야 돼요. 아니면 집에서 대응을 하던가. 그래서 새벽에 연락받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저도 이제 개발자로 근무할 때나 아니면 제가 지금 롤 전에는 솔루션 아키텍트였거든요. 그때 이제 고객사를 지원할 때 보면은 어떤 큰 이벤트를 하면 항상 새벽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다 이제 와서 대기합니다. 근데 이제 데브옵스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가 우리가 이제 연락을 딱 받았을 때 이미 조치를 끝내놓는 거죠.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다. 사실 어플리케이션이 점점 복잡해지잖아요. 지금은 모노리스 아키텍처가 아니라 MSA 아키텍처다 보니까 서비스가 복잡해지고 또 거기 서비스가 나뉘면 모니터링 하려면 텔레메트리라고 해서 뭐 지표 같은 것들을 수집을 여러 군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한 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다이나트레이스라든지 뉴렐릭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구축을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분산 시스템은 보통 이제 한 팀에서 모든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지만 여러 팀이 협업해서 서비스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팀마다 언어도 다를 수도 있고 팀마다 데이터베이스나 사용하는 전문 기술들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장애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여기에서 병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내가 이쪽에서 우리 문제 아닌데요? 이러고 끝내버리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저 팀에서 또 서로 회피할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빈번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전체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 거의 드물다. 그리고 급한 불 끄면은 똑같은 문제 또 나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체계적으로 좀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에이전트가 이런 것들 많이 도와줬습니다. 데모는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얘는 AI이기 때문에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딱 트리거 되면 바로 이제 조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한 번 해결되고 끝이 아니라 얘는 그 내용들을 다 히스토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패턴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패턴을 기억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침을 내려줘요. 그래서 마치 이제 하나의 운영자처럼 동작을 하고 이제 텔레메트리에도 굉장히 전문가고요. AI니까. 그리고 데이터 파이프라인, 그리고 우리 배포 파이프라인 이런 데에서도 전문가고요. 모든 시스템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처럼 일한다. 뭐 서비스 나오나 페이저 듀티가 그런 거예요. 장애 상황을 딱 감지해서 트리거해주고 우리한테 노티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와치, AWS 클라우드와치, 다이나트레이스 데이터도 이런 서브파티 제품들 연동 가능하고 또 깃허브나 깃넷 이런 다양한 CI/CD 도구들이랑도 연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데브옵스 에이전트에서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 이렇게 토포로지를 볼 수 있어요. 되게 좋은 게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늘에 못 보잖아요. 근데 AWS 안에 있는 리소스들이니까 이 데브옵스 에이전트 안에서 이런 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이거 보면은 머리가 꽤 아프죠. 이 시스템을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회사에. 근데 AI는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죠. 데이터들이 다 있으니까. AWS 안에도 있고 또 외부 서드파티 도구가 있으면 그걸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지표를. 그래서 AI는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기 때문에 더 빠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사용하신 분들의 지표예요. 보면은 MTTR은 장애를 복구하기까지 걸린 시간이거든요. 평균 시간. 이게 거의 한 75% 정도 감소했다. 그리고 조사 시간도 빠르고 정확도도 높았다. 그리고 속도도 이슈 해결하는 속도도 더 빨랐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들은 이런 건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AI 기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토폴로지나 우리 회사의 정보들 이런 것들을 자연으로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조사된 내용들 하나하나 보기 힘들다? 그러면
지금 생긴 장애 현상에 대해서 분석해줘라는 채팅창에 입력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쓰는 챗GPT나 클로드 코드처럼 답을 해주는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랩업을 좀 해보면요. 일단 소프트웨어 구현 그리고 보안, 운영 이거는 서비스를 개발할 때 정말 필수적으로 다 필요한 요소들이고요. 요즘에는 여기에 이제 다 AI가 끼어들어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개발의 라이프 사이클이 점점 이제 AI 없이는 다른 회사와의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고요. 없이도 할 수는 있죠. 근데 다른 회사보다 빠를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트렌드를 알고 좀 이런 AWS에서 굳이 서비스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발표드린 게 뭐 너무 빨랐다, 너무 어렵다, 아니면 이런 주제 말고 다른 주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앞으로 클라우드 클럽에서 한 컨퍼런스에 종종 참석할 것 같으니 또 좋은 소식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끝나면 방금 보셨던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커넥션을 맺고 싶은 분은 이 QR을 업로드하셔서 링크드인과 또 제가 올해부터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시고요. 네. 요즘에 얼마 전에 제가 하네스 엔지니어링도 영상 올렸는데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 카메라 앞에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 이런 강연 되게 좋아하는데 카메라는 힘들더라고요. 제가 좀 시간 못 봐야죠. 네, 죄송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시간 괜찮아요. 저희 지금 다양한 요즘 하고 있는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관련해주신 요원님께 혹시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은 손들어서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말을 딱 하기 전에 해주셨네요. 제가 첫 질문하시는 분 할리스 폰드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AI 에이전트를 이용해가지고 100% 자동화를 한다고 쳐도 어쨌든 간에 인간의 검증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보고서나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그런 속도를 어떻게 따라잡을 수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는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키로웹, 그 다음에 시큐리티 에이전트, 데보스 에이전트는 보시면은 바로 프로덕션에 반영하는 게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키로도 플리캐스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시큐리티 에이전트도 스캔해서 결과를 보고하는 거지 프로덕션에 뭔가를 반영하잖아요. 그리고 반영한다고 해도 그거는 동의를 얻고 하거든요. 저희가 수락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검토는 아직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속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히려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걸 분석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보스 에이전트 같은 경우도 장애 상황을 그거를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가 파악해서 뭐 찾는다고 하면은 시간이 소요되면 소요될수록 비즈니스적인 그 비용 손해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들은 충분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인사이트들을 AI가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정보 찾을 때 AI한테 도움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장애 상황이나 보안 같은 경우에도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검증 방법을 이제 AI 검증량이 빠른 속도로 가는데 이제 인간이 오히려 뒤처진다고 생각을 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면 더 인간이 빠르게 검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간이 더 빠르게 검증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능력이라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AI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빠른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업무 하실 때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커뮤니티 멤버분한테도 좀 들었었는데 커뮤니티 멤버분이 굉장히 이제 업무도 바쁘고 또
그 가정 생활도 해야 되고 도저히 시간 여력이 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은 AI를 진짜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한 AI 에이전트 하나만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 영역의 AI를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기술의 힘을 빌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의 능력을 갑자기 올릴 수는 없으니까 도구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말씀하시죠. 헬리스코프는 없지만 죄송합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는데 얘기해 주셨던 내용을 보면은 예전에는 AI가 코딩을 예전 사람이 생 코딩을 하던 곳에서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이 이제 열심히 설계하고 이제 AI가 구현을 하고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는데 오늘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보면은 설계부터 구현까지 싹 다 AI가 하고 코드 리뷰부터 수정하고 다시 PR 올리고 뭐지 하는 것까지도 AI가 전부 다 하게 되는 수준까지도 발전을 했다고 거의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개발자는 이럼 이제 나 뭐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조금 강하게 들게 되는 것 같은데 개발자가 이제 조금 키워야 될 역량은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의 역량을 키우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지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네. 질문들이 너무 훌륭해서 근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네, 제 주관적인 의견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발자가 예전에 개발하던 방식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예전에는 저도 이제 개발자로 굉장히 오래 일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프로젝트 안에서 주어진 프로젝트에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코드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 다음에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익히고 코드를 직접 구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방법대로 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뒤처질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AI가 사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코드를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예전 방식을 한다? 그건 이제 속도를 못 따라가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개발자가 더 이제 가치 있게 성장하려면 도메인 지식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속한 도메인,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게임업계에 있었고 또 리테일 분야가 있을 테고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이 도메인 지식은 AI가 좀 그 도메인 지식을 갖고 코드 작업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발자가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마지막에는 사람이 판단해야 되는 영역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내가 우리 회사에 맞는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구현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영역까지 할 수 있는 거는 AI로는 아직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런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드린 것처럼 AWS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를 AI에 맞춰서 많이 바꾸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할당된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만약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혹시 쉬는 시간까지 계시나요? 네네, 저 있을 거니까 질문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그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발표 진행해 주신 요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